결혼하고 싶은 여자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인데 저축률은 이제 한 30% 조금 넘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이신데 동생과 거주하고 있다. 현재는 동생과. 근데 열심히 사세요. 보면은 고정으로 195만 원 받고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세후 한 220 안팎이신 것 같고 주말 투자. 주말에 다른 일을 별도로 해서 월 한 75만 원 정도. 근데 주말에 75만 원을 받는 거면은 어쨌든 한 주에 거의 20만 원씩 버시는 건데 그러면은 이틀 내내 일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꽤 괜찮죠. 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의 300만 원 정도. 그렇죠. 연봉으로 따지면 거의 저걸로 1000만 원 거의 가까이. 세후 300이니까 버시는 많이 버시는 거죠. 근데 고민은 이거죠. 30대 중반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모아놓은 돈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버신 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 것 같고 그동안은 좀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미래가 좀 불안정한 것 같기도 하고 돈도 좀 더 모으고 싶고 뭐 이렇게 되는데 계속 남과 비교하게 된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30대 중반 정도가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좀 미래에 대한 걱정을 좀 하는데 현실이 딱 이제 뭐 결혼이라든가 골치골치한 게 많아지니까요. 이게 좀 결혼 생각 안 하면 사실 싱글이면 조금 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근데 이제 결혼 생각하면 이제 집 이런 거 생각하면서 갑자기 막막해지는 거. 그래서 이분은 작년까지는 그래 나는 뭐 그냥 이렇게 산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근데 이제 생각이 좀 바뀌신 거죠. 아버님이 되게 부지런하게 사셔가지고 부지런하지만 가난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대 후반에 새로운 목표가 생겨가지고 대학원도 가시고 3잡까지 하면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내면서 학교를 다녔다. 20대 후반에 목표가 생겨서 대학원을 그때부터 다녔으니까 사회에 돈을 벌기 시작한 시점 자체가 여성분 치고는 늦은 편이죠. 그렇죠. 그리고 돈을 못 모은 이유가 대학원 학비랑 이런 것도 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없는 거고 이제 겁니다. 돈 모은 지 3년 정도 된 것 같다. 이거죠. 근데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1년이 조금 넘은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결혼을 생각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 이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됐는데 모아놓은 돈이 적고 워낙 사회생활도 또 늦게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게 고민이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면 괜찮아 지금부터 잘해 나가면 돼.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 공부하느라 늦었던 거고 그리고 소득도 지금 괜찮으니까 지금부터 뭐 남자랑 열심히 잘 모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세후 300이면은 괜찮죠. 나쁜 게 아니죠. 그리고 대학원도 다니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앞으로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꽤 높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저축을 얼마를 하냐 한 10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니까 30% 하시는 거죠. 그 정도. 근데 지출은 그러면 170, 거의 200 가까이 하시는 건데. 크게 잡아서. 이제 기독교인이신 것 같아요. 헌금을 하는 게 34만 원. 10% 정도. 그럼 요거 이제 11조 하시는 거죠. 그런 거네요. 11조. 그리고 각종 공과금으로 한 25만 원. 이게 이제 전기 뭐 이런 거 다 합쳐서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 월세가 23만 원인데 요게 동생하고 반반 내는 거니까. 요거 월세 23만 원. 요것도 줄이기 쉽지 않고. 식비 25만 원. 혼자 사는 거라고 봐야 되나? 이게 2인에 25만 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하고 같이 살면서 25만 원 정도. 근데 조금 빠듯하긴 한데 집에서 뭐 밥 해 먹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로 다른 거 지출 보면 그리고 지출이 적으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적어주실 때 저렇게 1,000원 단위까지 쓰시는 통신비 22,000원 그냥 저거 대충 58,000원 저거 대충 뭐 3만원 6만원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22,000원 이렇게 저런 분들은 평상시에 그렇게 지출이 사이즈가 크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좀 자동차 보험용 적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차가 있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차도 있고 하니까 저 각종 공과금에 맞아 유류비 이런 것들이 여기에 기름값이 또 들어가 있구나. 교통비나. 그러면은 지금 줄일 수 있을 만한 게 마땅치가 않아요. 물론 이제 저 헌금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거는 사실 뭐 종교적인 부분이 그런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뭐 빼고 나머지에서 줄인다 그러면 차를 좀 정리하는 거 정도랑 이거 학자금 대출 상환 요거 정도일 것 같은데 나머지는 과하게 쓰신다고 없어요. 통신비도 22,000원이면 알뜰폰 쓰시는 거고 지금. 저 교육비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의 특성상 반드시 써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쩔 수 없다. 그 용돈도 20만 원 수준이면 남자친구도 있으신데 굉장히 검소한 편이다. 보험도 거의 뭐 실비보험 위주 플러스
진단금 진짜 깐종하게 딱 필요한 것만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아끼고 아껴서 100만 원씩 저축하고 있다. 네. 그러면 지금 돈은 얼마나 있냐? 보증금 500인데 동생과 500씩 내서 1000에 뭐 50 이렇게 사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주식이 1000만 원. 주식이 청약 지금 10만 원씩 30개월. 1,400만 딱 3년 일하신 거네. 플러스 이제. 500. 네. 그러면 1,900 정도에다가 지금 학자금 대출도 850만 원 정도 저기 한 반 정도를 갚은 걸로 보이니까 저거까지 포함하면 한 2,500 정도 3년 동안 모았을 때 치고 한 달에 한 100만 원 조금 못 되게 저축하신 거 맞아요. 그 정도 느낌으로. 그러니까 돈을 여지껏 내 나이 30대 중반인데 남들은 이만큼 모았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가 당연한 겁니다. 비교해보면 아니 남들 다른 여성분들 지금 이제 대학원 안 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 학교 마치고 바로 취업하신 분들 같은 그분들과 비교해보면 10년이니까 당연히 뒤처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비교했을 때 그런 거지 지금 사연 주신 결혼하고 싶은 여자분의 상황에서는 잘 모으셨네. 어디 허투루 쓰신 건 아닌 것 같고. 그럴 것 같은 게 저도 옛날에 대학 나오면서 이제 취업할 때 제가 같이 동기들 여자애들이 보면은 25 취업하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거의 30 넘으셔가지고 돈을 버신 거니까 한 5, 6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늦게 번 것 뿐인 거지. 맞아요. 뭐 돈을 많이 못 모았다라고 하기는 좀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늘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씀드리는데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하는 데 있어서 지치고 좀 난 왜 이러지라고 하는 시작점이 어디냐면 비교에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근데 그거 비교를 꼭 해보시려고 그래요. 저한테 상담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재미나게 얼마나 모아? 그거요. 제가 이런 잘하고 있어요? 제 나이 또래 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 모았어요, 벌어요. 이걸 되게 궁금해서.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특성.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나. 나 일반적으로 잘하고 있나요? 그냥 너무 이게 비교하는 게 좀 크죠. 맞아요. 저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들보다 잘하고 있어요라고 거짓말해요. 그냥 잘하고 있든 아니든. 그러면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5년 더 사시면 되잖아요. 내가 5년 늦은 만큼 5년 더 살자. 그지. 왜냐면 내가 30 중반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나의 행정상 나이지. 맞네요. 내가 앞으로 5년 더 살면 되지. 저기 돈 열심히 모은 애보다 5년 더 살아서 5년 더 모으자.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죠. 나는 좀 오래 살아서 더 괜찮다. 5년간 더 벌 거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꼭 비교를 하실 필요 없죠. 비교하지 마. 비교하면서부터 되게 약간 우울해져요. 거기서부터 시작이니까 굳이 비교해야 달라질 건 없거든요. 물론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거는 좋아요. 똑같은 소득 수준이나 비슷한 수준에서 내가 이 친구보다 돈을 못 모으고 있어. 그러면 그렇지. 내가 뭐가 잘못됐으니까 더 모아야 되겠다라는 개선점을 찾는 거는 좋지만 남들은 대기업 다니면서 연봉이 나보다 몇천 원 더 많고 이건 비교해봐야 뭔가 그럼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런 동기부여가 될 게 아니라면 괜히 비교해서 저기만 되니까. 저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런 얘기 할 때 그 비교는 과거의 나와만 해야 돼요. 이 남과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나와 해야 된다. 과거의 나에 비해서 얼마나 내가 더 발전하고 개선이 됐느냐. 그러니까 지금 저축을 30% 하고 계신 거면은 뭐 35%, 40%를 하려고 하셔야 되는 거지. 남의 연봉과 비교하거나 남의 자산과 비교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비교의 눈높이를 이렇게 낮추면 그럼 난 잘 살고 있는 거게요. 그래서 비교는 가급적이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과거의 나와만.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뭐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근데 이제 남자친구가 이제 생겼으니까 결혼하고 싶은 이유의 가장 큰 거는 지금 결혼할 만한 남자를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이제 나의 평생의 반려자라고 생각하시니까 이제 결혼을 그리시는 건데 남자친구분 수입은 세후 250만 원 조금 덜 버시고. 근데 아까 지금 사연자분이 저거 주말 투자 불려서 75만 원 버는 거니까 사실 남자친구도 뭐 비슷비슷하게 버시는 거예요. 맞네요. 그리고 집이 있어요. 남자친구 명의의 집. 그런데 남자친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요게 또 이제 우리 요런 사연들 좀 이제 골치 아픈 사연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골치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명의는 남자친구 건데 집은 사실상 부모님 거 같은 약간 애매한 상황. 그러면 부모님이 얼마나 여기에 보탬을 해주셨냐. 3억 5천 정도 추정이 되는데 이 중에 부모님이 8천을 빌려주셔서 그렇죠. 그리고 1억 7천은 남자친구가 빌린 대출한 거고. 그래서 지금 부모님께 70만 원씩 상환 중이고 이게 올해 안에 끝납니다. 부모님께 상환한다는 거면 저 8천이죠. 부모님이 이런 개념 아니에요? 이건 네 집이다.
그렇죠. 네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돈을 받으시고 계신 거죠. 당연히 명의도 그래서 남자친구 명의로 하신 거고. 그러면 돈을 다 갚고 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또 골치 아프네. 갚고 나면 참 그렇죠. 이제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고 부모님이 나가실 수는 없는 거고. 그렇지는 않지 않나요? 네, 왜냐하면 부모님이 여유가 있으시다면 진작에 뭔가 지원을 다른 방식으로 해주셨거나. 그리고 남자친구분이 거의 1억 가까이는 모으신 것 같아요. 네. 1억 정도는 모아가지고 이 집을 사신 게 아닌가. 샀고 나머지는 이제 대출 부족한 2억 5천 정도는 올랐거나. 근데 문제가 있어요. 차량 등 각종 대출에서 3가지가 있다는 거죠. 3가지. 예. 1600인데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어떤 의미입니까? 8에서 16%가 뭐예요? 연이율입니다. 연이율이 8에서 16%. 저 정도면 진짜 캐피탈 비싼 거. 요 지금 법정 최고금리가 20%니까 이런 20%는 거의 그 우리가 카드 현금 서비스나 아니면 대부업체에서 돈 빌렸을 때 20%라는 숫자를 볼 수 있는 거고, 저 8에서 16이면 그냥 신용대출 금융상품 중에 가장 비싼 거 정도.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잘 이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착실하게 주택을 사서 모아서 대출도 갚고 계신 분인데 네. 어떻게 16%짜리 이자를 쓰는 거죠? 글쎄요. 어떤 상황이에요? 이유가 1번 신용등급이 안 좋아졌으니까 저렇게 비싼 거를 받았을 텐데, 그 안 좋아지는 이유가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 놓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뭔가 잘못해서 안 좋은 거에 놓이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발을 잘못 들여놓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부터요? 네. 처음부터 나는 1금융권의 신용대출 낮은 거를 쓸 수 있는 신용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네. 예를 들어 차를 살 때 자동차 할부 우리가 차 그 딜러 하시는 분들이 소개시켜 주잖아요. 캐피탈 뭐 이런 거. 근데 여러분들 1금융권 뭐 마이카 대출이나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수수료가 적다 보니까 이 중간에 딜러분들이 그걸 연결 안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저런 이유로 예를 들자면 자동차 같은 거고 뭐 신용대출도 충분히 은행에서 알아보고 좀 번거로울 수는 있는데, 그런데 2금융권에서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신용점수 떨어져서 아예 시작점이 거기서부터 되신 분들, 그러면 다음에 빌릴 때는 이걸 높게 올리지 않는 이상, 올리려면 이거 다 갚아야 되잖아요. 네. 않는 이상은 두 번째, 세 번째 대출은 더 비싼 대출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근데 이 16%짜리라는 거는 근데 일반적인 이자가 아니잖아요. 그건 저 정도 캐피탈 이자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 부모님한테 갚을 게 아니고 지금 빨리 이거부터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되는데 숫자로 봤을 때는 다른 거 할 때가 아니라 저거부터 갚는 게 먼저인데 너무 센데? 아마 부모님 70만 원 저 상환이 약속된 무언가가 있으니까. 아니 그래도 이거는 지금 이 16%라는 거는 말이죠, 여러분들. 이거는 웬만한 투자로도 벌기가 쉽지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저거는 여유가 되시면 어떻게든 빨리 없애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축할 게 아니라 저런 거는 부채 먼저 없애셔야 됩니다. 근데 이 남자친구 용돈 쓰시는 거 33만 또 착실하게 또 많이 안 쓰셔. 저 봐요. 이 특징 나오죠. 30만 원도 아니고 35만 원도 아니고 33만 원 저렇게 딱 맞춰서 쓰는 거면 이분 되게 알뜰하게 쓰시는 그렇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뭔가 어떤 잘못된 어떤 뭐 친구라든지 뭐 어떤 지인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된 건가. 뭐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번 이분이 돈을 모음에 있어서 저거는 먼저 없애셔야 된다는 거. 없애야 됩니다. 네. 저거는 뭐 투자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혼란이 왔어요. 왜 그러냐? 지금 임대 아파트도 또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은 또 하고 싶지만 결혼을 또 못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있고, 그쵸. 그리고 또 결혼집을 또 어디다 얻을까 하다가 그럼 임대 아파트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11평에 1,600에 20만 원이나 4,000에 8만 원. 보증금을 올리면. 근데 2순위, 임대아파트 2순위. 이 임대아파트가 어떤 종류의 임대아파트인지 모르겠는데 2순위라고 한다면 저는 희망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1순위로 기다리시는 분들도 세고 셌는데, 물론 그러겠죠. 지역별로 다르지만 뭐 지방에는 2순위도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1순위도 안 되시는 분들이 허다한데 2순위로 기다리고 있다. 이거는 그냥 로또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느낌이에요. 하긴 요즘 같은 그 전월세 막 이렇게 비싸지고 하는데 그렇죠. 1순위가 아닌데도 되기는 쉽진 않겠죠. 네. 그러면 그리고 이게 그 문제가 또 있잖아요. 결혼하게 돼서 만약에 뭐 혼인신고는 안 하면 상관없겠지만 한다면 그러면 남자친구가 집이 있어요. 대부분의 임대 아파트의 조건, 자산 요건 중에 자산 요건을 보면 뭐 다른 부동산이라든가 일단 주택이 있으면 안 되는 게 1번이고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안 돼요. 안 되고 집이 없으니까 임대 아파트를 싸게 빌려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산 요건이 탈락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차도 있으시고 뭐 하니까 안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거는 머릿속에서 비우셔라.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임대 아파트 가는 거는 순위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거였죠. 그래서 이분의 목표는 어쨌든 지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결혼하고 싶은. 여러분들 이분의 인생의 목표고 꿈입니다. 그거 꿈을 포기하세요. 이러면 안 돼.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서 이분의 꿈을 어떻게 이뤄드릴까. 그리고 이제 노후에 이제 경제적인 좀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생겨가지고 이제 봉사.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되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맞출 수 있는가. 일단 모아놓은 돈이 남편도 되실 분도 없고 이분도 없어요. 그 이유는 이분 두 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남편분은 여지껏 한 30대 중반 후반까지 열심히 모은 돈 한 1억을 아마 집 사는데 들어간 것 같고, 그랬을 것 같고, 일단 지금 상황은 모은 게 없으니까 목표로 하는 올해 말 내년 초가 가능하겠죠. 이때 결혼을 하시고 싶으시면 1번 결혼을 하는데 내가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고 얼마를 쓸 수 있는지를 계획을 해보셔야 돼요. 결혼은 다들 천차만별인데 어쨌든 그 비용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이분 모으고 있는 자산을 보면 이것저것 다 흩어져 있죠. 주식, 뭐 청약, 뭐 대출도 갖고 있고. 일단 1번 결혼에 올인하셔라. 하실 거면. 하실 거면 돈을 결혼 자금을 모으는데 올인을 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저축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 그겁니다. 어디 가서 살지. 여러분들도 그렇죠. 걱정이. 이분이 다른 곳에서 나와 살려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1번 동생을 내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동생하고 반반 내서 월세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대로 산다. 신혼집을. 그럼 동생이 나가야 돼. 그러면 500만 원 빼줘야 되고. 그리고 동생은 또 어디 가서 사냐. 이거에 대한 문제도 생기는 거죠. 그쵸. 너 알아서 살아. 그럼 그렇게 해서 알아서 산다고 하더라도 세도 반씩 부담하는 거 이제 오롯이 내가 다 부담해야 되고 그 세가 50만 원이니까 한 달에 거기에 공과금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내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목돈도 모아놓은 거 그나마 있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남편분 되실 분이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청약이나 이런 것들은 꿈도 못 꿉니다. 그 집을 팔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요. 근데 판다? 나와서 월세 살면서 그 집을 팔면 부모님은 어디 가서 살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복잡하게 꼬여 있어요. 엉켜 있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지금 있는 곳에서 다 같이 사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고민을 해본 거죠.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시댁에 들어가는 게 베스트일 것 같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월세도 아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주변에서 뜯어말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주변 친구들 와, 그런 사람들이 아니 그 시댁에 들어가서 사는 거 쉽지 않다. 가면은 힘들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댓글 중에도 시댁 들어가지 마. 라고 하시는데.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적인 부분이 아니잖아요. 시댁을 들어가고 뭐 하고 지금 아마 경험하신 분들, 유경험자의 많은 조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숫자적으로만 봤을 때는 우리가 다 떠나서 시댁 우리 시집살이 사이가 다 좋다. 떠나서 사이가 좋다. 사이가 좋고 화목하다 그렇다면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들어가는 게 1번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말고는 답이 사실 선택지가 없어요. 시댁에 들어가서 생기는 불편함 대비 이득이 경제적으로 보면 많이 크다. 그쵸. 왜냐하면 일단 거주 비용 안 들어가고요. 물론 이제 동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집에서 계속 살지 말지 이제 동생은 동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내가 들어감을 위해서 월세 들어가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그 돈이 아껴지고요. 일단. 그리고 새로운 거주에 대한 고민도 안 하셔도 되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일단 집이 있으니까 그리고 남편 명의의 집이에요. 맞아요. 정확하게는. 남편 명의 집입니다. 정확하게는 남편 명의 집에 부모님과 같이 사는 거지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걱정하시는 그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럼 시부모님하고 같이 언제까지 그렇게 같이 살 거야? 이제 집에 들어갔을 때 그 다음 일은 다시 계획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 집에 살면서 분가를 할 것이냐, 우리가 나올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돈을 모아서 부모님한테 드리고 이젠 나가시죠. 이건 또 모양새도 이상하잖아요. 집을 이걸 처분을 하고 처분을 팔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분가가 될 테니까 처분을 하고 어떻게 부모님의 거취를 구해줄지 뭐 이런 거는 두 번째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기는 하나 이분이 하실 수 있는 건 1번 들어가서 사는 게 가장 좋은 선택지. 경제적으로는 이거보다 더 좋은 선택지는 우선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결혼을 저는 조금 미루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게 답이죠. 근데 전제가 그거였어요. 이분의 인생 목표고 꿈이고 나는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닉네임으로 쓰실 정도로. 그렇죠. 이분은 지금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드리는 게 그럼 시댁 들어가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인 거고 만약에 그게 타협이 안 된다.
주변에서도 뜯어 말리고 지금 조언해 주시는 것처럼 그건 아닙니다라고 하신다면 결혼을 늦출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분이 지금 전 재산이 뭐 지금 빚 정리하고 나면 1,000만 원 정도 안팎이고 월 100만 원 정도 저축되시기 때문에 사실 결혼을 해가지고 뭔가 집을 마련하고 하기에는 지금 되게 자산이 없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맞고 요게 만약에 싫다 그러면 나는 뭐 따로 월세 나와서 살자 그러면은 솔직히 쉽지 않다. 맞습니다. 왜냐면 또 그 부모님 집이 또 남편 명의 집인데 그럼 그냥 남편만 그 집에서 쏙 나오는 거지. 그러면 또 이상해져요. 뭐 유지비가 줄어드는 건 없잖아요. 빚도 갚아야 되고. 어차피 빚 갚는 건 마찬가지니까. 심지어 유주택자이기 때문에 뭐 다른 대안을 할 수가 없어요. 청약을 넣는다거나 이런 거 안 되고. 어차피 안 되고. 돈 모아서 또 다른 집을 내 돈으로 생돈으로 사야 되는데 지금 그건 불가능한 상황인 거고. 그리고 남자친구도 지금 저축이라는 게 뭐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나는 저희는 시댁 못 갑니다라고 해서 그냥 우리 둘이서 소박하게 살자라고 한다고 해서 대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나는 무조건 내년 초에 결혼을 해야 되고 시댁에서는 안 살겠다라고 한다면 그럼 진짜 바닥부터 어느 정도 바닥이냐면 동생 내보내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집보다 더 축소해가지고 원룸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사셔서 월세 비용 아끼거나 그래야 빚도 갚고 모두 지금 결혼하시면 1번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남편분 빚부터 갚아야 돼요. 이거 16%짜리 16%짜리 차 그거 뭐 이런 거 대출 그런 거 빨리 갚아줘야 되고 그거랑 이제 학자금 대출도 갚을까 말까 이분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원래 이 학자금 대출이 4%나 되면 갚는 게 맞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학자금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까 돈이 없는데 막 쓰리잡 해가면서 막 울면서 학교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자 같은 것들도 좀 셌던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근데 이거 높은 편 아니에요? 원래 2%? 맞아요. 높은 편이고 저게 취업부 상환이면 또 복리로 불어나서 취업부 상환 학자금 대출이면 복리 구조기 때문에 저런 건 갚는 게 맞기는 한데 결혼 1번이라고 하셨으니까 여기에 집중은 일단 하시되 저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주식 꾸준히 사모으는 거. 주식 요거 좀 반대. 사실. 주식 꾸준히 사모으는데 공부를 따로 하고 있지는 않대요. 그리고 그래서 나스닥 100이나 이게 제일 무서워. 이 공부를 따로 하고 있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거는 막연하게 언젠가는 올라주겠지라는 게 깔려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추가로 이 멘트가 좀 별로다. 그러니까 이건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걸 하면요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냥 얘가 뭔가 잘 돼주겠지. 언젠가. 왠지 막연한 기대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축을 마치 보험 들어놓은 것 같이. 얘네가 뭐 커질 것 같은 그 느낌.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저축을 좀 덜 하게 된다. 북배원님 뼈 때리신다. 기우제 지내면서 사시네. 그러니까 이게 안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스닥도 우상향하고 삼성도 우상향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공부를 따로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그냥 이렇게 뭔가 내가 막연하게 얘가 잘 될 거야라는 것 때문에 또 오히려 계획을 망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지 마라. 얘가 지금 큰 손해를 본 게 아니면 저거 정리해서 대출 갚는 게 나아요. 대출을 갚으면 연 4%를 아낄 수 있는 건 확정인 거고 그렇죠. 주식은 연 4% 이상 날 수도 있지만 연 마이너스 40%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변동성 큰 거잖아요.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그리고 돈이 있어요. 주식이 1,100만 원이고 학자금은 850이야. 갚고도 남아. 그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갚고도 남아. 그러니까 이걸 갚아도 몇백만 원이 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시 주식 공부를 해서 제대로 해보셔도 되는 건데 이거를 굳이 따로 별개로 주식은 주식대로 하고 학자금대로 남겨놓을 필요는 없다. 심지어 이 학자금 대출 때문에 들어가는 게 한 달에 18만 5천 원이 정도가 나가잖아요. 저걸 갚으면 한 달에 18만 5천 원의 고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고 그만큼 저축을 할 수 있으면 한 달에 120을 저축할 수 저축 여력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 퉁치고 다시 정리하고 제로 만들고 다시 시작하셔도 충분하다. 제로도 아니고 250이나 남네요. 그렇죠. 250이 남네. 그리고 한 달에 약 120만 원씩 저축하면 1년에 1,440만 원. 최소한 이 정도니까. 해서 오히려 저축을 좀 해보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걸 경제적으로 봤을 때, 또 투자적으로 봤을 때, 아니 4% 아끼려고 지금 뭐 우상향하는 나스닥 이걸 정리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분의 어떤 그 상황이나 결혼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남자친구도 요거 정리하고 그러면 같이 좀 정리합시다. 이거는. 지금 남자친구분도 알뜰하게 쓰시는 편인데 저 33만 원 부모님 70만 원 60만 원 드린 거 빼고 나면 아마 저거 대출 상환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 어때요? 결혼하면서 요거 주식 1,100만 원을 이거 갚아줘. 그러면 16% 버는 거야. 어우, 야, 확정 수익. 그거 훨씬 낫잖아, 이게. 이거 덕분에 확정 수익이 생기는 거야. 주식으로 연 16% 벌면은 워렌 버핏 수준이니까. 그러니까요. 나쁘지 않은 거니까. 요거 갚아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혼하면서. 남자친구 집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정리하면은 결혼을 할 거라면 시댁에 들어가자. 그게
늘 우리 부익남님도 말씀하시지만 원하는 모든 거를 다 가지면서 베스트를 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 하나 불편해지고 포기해줘야 무언가를 이룰 수가 있는데 어떤 게 내가 1순위냐. 근데 이분은 결혼을 꼭 하고 싶고 빨리 하고 싶은 게 1순위니까 그러면 다른 나머지 것들의 많은 불편함은 감수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 1번은 남들이 다 말리기는 하시지만 시댁에 들어가는 것. 그러면 시댁에 들어갔을 때 그냥 막연하게 들어가서 난 일단 들어가서 생각해 봐야지가 아니라 들어가게 됐을 때 나중에 분가는 어떻게 할 것이며에 대한 계획도 세워놓고 들어가셔라. 그렇죠. 그걸 전제하셔야지. 그래야 나중에 후회를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3년 안에 이렇게 분가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대로 추진하면 돼. 요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는 꼭 그려보시고. 남자친구랑 그런 얘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뭐 3년을 들어가 살든지 5년을 들어가 살든지 그렇죠.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부모님이 나가시든 우리가 나가든. 지금 깐깐한 둘째님이 제가 시댁살이 1년 하고 이제 저희 집 들어가는데요. 기한이 정해진 시댁살이라면 나름 희망이 있지만 기한 없는 시댁살이는 다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기한을 스스로 정해놓으시고 그런 계획을 꼭 만드셔라. 뭐 시댁에 들어가는 시댁 아닙니다. 정확하게 남자친구네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과 잠깐 같이 동거하는 거는 계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재밌게 행복하게 사는 집일 수도 있으니까 응원해 주시자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닉네임이 공노비. 이분 공무원인가요? 공공기관 재직자. 요즘에 공노비라는 단어들을 약간 좀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분이 쓰셨으니까. 29살 남성 공공기관 재직자입니다. 미혼이고 지방에서 혼자 사세요. 실수령액이 세후 220만 원이다. 29에 그래도 취업 잘 하셨어요.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20대에 저 정도 소득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충분히 저는 20대에 취업하면 200대 실수령액이잖아요, 저게. 그렇죠. 저럼 굿. 그러면 공무원은 아니신 거고.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기관, 공기업. 뭐 그쪽인 것 같아요. 그래도 월급이 좀 더 나오시니까. 좋아요. 저축이 50에서 70% 해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저축을 하고 있다. 너무 잘하고 계시죠. 월급이 들어오면 다른 통장으로 보낸다. 그리고 앞으로 연 1,500만 원씩 저축을 할 것이다. 네, 이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자산이 근데 200만 원인 거 보면 취업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셨구나. 이제 한 3달 정도 됐을 거예요. 왜냐면 보통 첫 월급은 부모님 주거든요. 그거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큰 돈인데 아마 첫 월급 부모님 드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달은 또 친구들 술 사주고 세 번째 달부터 조금씩 모아서 이제 3달 4달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편안해져요. 편안해져요. 과연 그런가 봅시다. 자, 그런데 고정 지출이 월 100만 원이에요. 월세가 10만 원? 원래 이분이 40짜리 집을 살았었는데 차를 사면서 잠만 자는 방으로 바꿨어요. 잠만 잘 수 있는 방. 이게 뭐지? 왜 차를 사죠? 차가 꼭 필요했나 봐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차가 필요한 공공기관인 거죠. 어쩔 수 없이 그쪽에 가야 되는 게 왜냐면 차량 할부가 지금 20만 원인데 잔액이 56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죠? 아주 싼 걸 산 걸까요? 아주 싼 거일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것도 아니고 이분은 차를 뭐 과소비하려고 산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샀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사연에서도. 때문에. 이분 뭐 차를 사더니 미쳤어. 사회초년생. 저도 사회초년생이 차 사는 건 긋고 말리는데 이분의 소비 성향도 소비 때문에 차를 사실 분은 절대 아니에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이분이 어딜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차량 할부비와 유류비랑 거기에 보험까지 따지면 이게 거의 700이에요. 연. 그러면 그 정도면은 어느 지역일지 모르겠지만 그 기관 인근에 어디 잠만 잘 수 있는 방이 있지 않을까. 그걸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잠만 잘 수 있는 방이 보일러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세탁기도 없대요. 그래서 무조건 지배를 가야 돼요. 그래서 유류비가 3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게 그러면 약간 전후가 바뀐 거 아니에요?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월세를 아끼는 거 대비 나가는 돈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 차를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거죠. 차를 사다 보니까 이 월세는 내가 감당이 안 돼. 40짜리는. 10짜리로 가자. 했는데 여기는 보일러도 냉장고도 세탁기도 아무것도 없어서 잠만 자고 저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집을 가다 보니까 차량에 유류비까지 나가는 이거나 저거나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분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아끼자 이 상황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액을 봤을 때 뭐 비싼 차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리저리 따져봤겠죠. 제가 봤을 때 이분이 계산이 안 되는 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30을 줄이더라도 유류비 30을 태워가지고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시간도 아끼고 여러모로 안전하겠다. 혹은 뭐 필요하겠다 생각이 그런 생각으로 하신 것 같긴 해요. 점심도 1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점심 10만 원이 말이 돼.
분명히 월화수목금 곱하기 4, 20일은 출근을 할 텐데 20끼를 먹는데 5,000원이니까 거의 뭐 사내 지원 뭐 이런 거 받는 걸로 먹는 게 아닐까. 데이트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연계가 됐겠죠. 네. 차를 사서 뭔가 데이트도 좀 하고 20만 원만 쓰고 그러면은 주당 한 번 만난다 치면은 한 5만 원 정도. 5만 원으로 5만 원 데이트가 정도. 되나요? 아끼는 거죠. 진짜 아끼는 겁니다. 이분 성향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극단적인 배짱이와 극단적인 개미인데 공과금, 통신비 등등등 다 합쳐도 10만 원밖에 안 나오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다. 최선. 그냥 쥐어짜고 총 지출 100만 원에 맞춰가지고 생활을 하자예요. 네네. 전기장판은 있겠지. 자, 근데 왜 이런 삶을 살았냐?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네. 근데 상황을 돌이켜보니까 모아놓은 게 하나도 없더라. 네. 아니, 나이가 어리시니까 뭐 모아놓은 게 없겠죠. 네. 집에서 지원해주지도 못하고 월급도 적고 우울해지고 좋지 않은 생각도 했다. 어려서부터 돈 때문에 마음 놓고 살아본 적이 없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야간대로 변경을 하고 주경야독을 하신 거예요. 이분은. 열심히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 벌고 밤에는 일하고 야간대니까 밤에는 공부하고 낮에는 생활비 벌고.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사업, 유튜브, 인스타 창업을 다양하게 했는데 안 됐다. 제 역량 부족으로 다 잘 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경험이지 하고 털었는데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만나고 나니까 후회를 하게 됐다. 이분 나이가 29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 게 26, 7에 하셨다는 거겠죠? 그렇죠. 되게 빨리 한 거. 저는 이런 것도 다 경험이지. 맞아요. 근데 뭐가 후회라는 거죠?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자기는 이 나이 29에 준비된 게 없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근데 29은 원래 준비가 안 돼. 원래! 맞아요. 29은 원래 준비가 안 돼. 준비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29은 준비가 안 됩니다. 원래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이분의 가장 큰 메리트는 뭐냐면 그 다양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주변 친구들과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주변 친구들은 월급도 많이 받고 자리를 잡았는데 내가 너무 비참하다. 뭔지 알겠습니다. 자, 보세요. 고민이 이겁니다. 자, 제가 너무 비참하다. 왜?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다. 그리고 일하고 공부하고 부업도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주경야독 하면서. 이분이 20대 초중반을 치열하게 살았어요. 안 놀고. 근데 나는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는 거잖아요. 해보니까. 거기에 사실 올인하는 거였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죠. 해봤는데 안 됐어. 그래서 답이 없네 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이제 공기업에 왔는데 급여가 이제 월 220이면 엄청 버는 건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자기 친구들 중에는 그래도 막 뭐 대기업 가서 막 연봉 막 5, 6천 버는 분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또 인스타 창업해서 뭐 돈 버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게 눈에 보이죠.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친구들도 만나면 내가 너무 우울해하니까 친구들이 힘들어 하더라. 저 주변 사람들은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책을 했대요, 또.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그런 게 좀 약하시네요. 자존감 같은 것들을 좀 더 높이셔도 되는데, 내가 충분히 잘했는데, 나도 잘한 거예요. 저는 진짜로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는 손발이 마르고 심장이 뛰어서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생활했습니다. 저기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저 정도면 공황이에요. 공황. 죽어버리면 이런 걱정도 안 할 텐데. 저런 생각을 왜 나쁜 생각도 잘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은 나름 지금 잘 한 거잖아요. 내 능력에선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공기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의 기대가 크거든요. 분명히 우리 아들 진짜 잘 됐다. 잘 됐잖아. 잘했다. 너무 대단하다. 근데 현실은 10만 원짜리 방이니까 사실 들어가면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는 느낌 들겠죠. 솔직히.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루 종일 막 일하면서 이제 주 5일 있다가 뭐 주말에 이제 빨래 싸들고 집에 가서 하고. 근데 100씩 저축하고 있는데 남들은 막 코인으로 막 몇 억 돈 벌었다 그러고 친구 보면은 막 멋진 차도 대기업으로 가서 뭐 BMW 뽑았는데 뭐 야 너도 뽑아 막 이런 소리 하고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의 지금 이 고민의 문장들을 잘 살펴보면 모든 걸 대부분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 계세요. 아까 사업도 해보고 유튜브도 해보고 인스타 창업도 해봤는데 제 능력이 변변치 못해가지고 잘 안 됐습니다. 그건요, 사업은요, 내가 능력이 변변치 못해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운도 굉장히 많이 따라야 돼요. 진짜 운칠기삼이라고 운이 좋아야지. 지금 시기에 창업하면 백종원이 음식점 차려도
망할까 말까 하는 시기인데 어떤 창업을 사회초년생 아무 경험 없으신 분이 뭘 차려가지고 성공한 게 이상해. 성공하면 진짜 뉴스에 나올 정도죠. 실패한 게 당연한 건데 그거는 이 지금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고민 주신 이 공로비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역량 부족으로 안 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역량 부족이라고 한들 그럼 다시는 안 하면 되죠. 그 경험 자체가 엄청나게 좋은 거고 지금 그리고 제니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비교하지 마세요 남들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분 대기만성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앞으로 미래는 창창하고요. 지금까지 겪었던 이 경험들이 미래에 어떤 나의 밑거름이 될지는 전혀 모르는 건데 우리가 나무를 심어도 사과나무는 10년 이상을 길러야 사과를 수확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사과나무 이제 2년 3년 길어가지고 요만큼 자라는데 야 옆에 친구는 대나무 심어가지고 이만큼 자랐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이럴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나를 재단하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29살이면요. 아유 겨드랑이에 털도 안 났을 나이에요. 오바해서 애기입니다. 아직 창창해요. 저는 하나 조금 한마디 조금 세게 얘기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요거 얘기 하나 하고 싶어요. 뭐냐면 부자가 되려면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 있잖아요.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업을 하면 부자가 되는 거지. 그렇지. 부자가 되려고 사업하는 거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그냥 사업하면 되겠지, 유튜브 하면 되겠지, 인스타 하면 되겠지 해서 막 이거저거 해본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사업을 잘하면 부자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어떤 사업을 잘할 수 있지?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하면 잘할 수 있나? 그렇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지? 이게 더 먼저인데 우선은 해본 게 아닐까. 여러 가지 너무 여러 가지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나이니까 가능하죠. 저보고 야 사업도 해보고 유튜브도 해보고 인스타 작업도 미쳤냐? 지금 했다가 말아먹으면 어쩌려고? 그러니까 좋은 경험이거든요. 좋은 경험입니다. 그러면 진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왜냐면 저는 아까 여기서 희망을 본 게 뭐냐. 이분이 그래도 퇴근 시간이 빠르지 않을까요? 그래도. 공공기관. 근데 공공기관 야근 그래도 야근은 조금 덜 하지 않을까. 거기다가 어쨌든 뭐 그 가까운 데 사시면은 그래도 시간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어쨌든 저축도 되고 시간도 있다고 하면은 지금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돈 되는 게 이런 건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하면 잘할 수 있지?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게 돈이 안 돼도 좋아하는 거를 해야 돼요. 정답. 저는 이분한테 꼭 드려보고 싶은 질문이 이분의 목표를 보고 목표 한번 띄워줘. 다음 장인데 목표를 보고 꼭 드려보고 싶은 질문이 그거였어요. 목표가 보세요. 되게 구체적이에요. 32살에 결혼하고 싶대요. 3년 후에. 32살까지는 1억을 저축하고 싶고 30살까지는 이직을 공부하는데 부업이 답이라면 이직도 하고 싶다. 부업도 하고 싶다. 40살에는 10억을 모으고 돈에 쪼들리는 삶을 쪼들리지 않는 삶이에요. 못하네. 쪼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니까 목표입니다. 목표인데 글쎄 지금 일은 행복하세요? 즐거우세요?를 묻고 싶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보기에 자존감이 그냥 거의 바닥인 상태고 되게 지금 우울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즐거우면 계속 하시는 거고 즐겁지 않으면 이직을 하시는 거지 돈을 더 벌 수 있는 곳에 가는 거는 부수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아무리 돈을 더 버는 일이라고 해도 그게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행복과 맞지 않으면 평생 어떻게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자친구분 사랑하는 여자친구 몇 년을 짝사랑을 하셨대요. 뭐 6년 7년 짝사랑 하셨는데 반년 전에 만나서 드디어 그 결실을 이루신 건데 그것도 있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원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이 돈을 많이 버는 남자친구일 것이냐. 맞아요. 그렇다면 언제든 떠나갈 분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돈 좀 더 잘 버는 사람 만나면 떠나갈 거 아니에요. 이분은 그냥 이분을 좋아서 사귀게 되는 거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내 여자친구에게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가 그게 굳이 돈이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분은 전체적으로 원래도 이제 어릴 때도 돈에 대해서 좀 힘들었었고 그래서 돈에 쪼들리는 삶을 사셨다고 했기 때문에 돈이 많아야지만 내가 이제 잘 사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수 있어요. 근데 현실의 직업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또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나는 또 돈에 대해서 자유롭고 싶으니까 또 저축을 해야 되니까 사실 지금의 삶은 되게 힘들죠. 근데 여자친구는 짝사랑하던 여자랑 어떻게 사귀게 됐기 때문에
이 여자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돈을 써야 되는 사람과 돈을 어떻게든 아껴서 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서로 충돌하니까 문제가 뭐냐? 내 잘못이구나. 내 탓을 하는 거죠, 지금.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이분에서 사연에서 여긴 지금 생략이 되는데 사연 중에 제가 기억에 남던 그 문장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여자친구분이 지금 뭐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대요. 아, 그래요? 그런데 다행히 시험을 준비 중이라서 다행히 못 만납니다. 아, 다행히 못 만난다. 그게 아니 이게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못 만나는 게 다행이야? 근데 그 다행이 어디서 오냐면 돈을 안 쓰기 때문에. 그렇죠. 돈 안 쓰니까. 그럼 돈을 왜 모으는 거지? 돈은 여자친구랑 맛있는 거 먹으려고 모으는 거 아닌가요? 아,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돼요. 진짜 이해됩니다. 왜냐면 부자 되고 싶은 게 1순위거든요. 그리고 1.2순위 정도가 짝사랑하던 여자예요. 그럴까?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못 놓겠는 거죠. 네. 근데 그래도 돈을 모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만나는 게 다행인 거예요. 근데 안 만나고만 살 수는 없거든요. 없지. 사랑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헤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있고 내 자존감도 계속 낮아지고 나는 10만 원짜리 방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분의 이 낮아진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거부터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 10만 원짜리 방에서 벗어나시면 안 되나. 이 10만 원짜리 방에 내가 매일매일 들어오면서 저는 내 실제 나의 위치보다 더 나를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공공기관 다니면서 29살에 정상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중위소득보다 조금 넘치는 돈을 벌고 있는 거면 중간보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잘하고 있는 건데 매일 들어오는 이 집엔 보일러도 없고 세탁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가 계속 의심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리는 아니지만 적당한 수준의 집으로 정상적인 집으로 이 정도면 고시원도 아니잖아요. 세탁기도 없고 보일러도 없는 집이 그렇죠. 집이에요? 이거는 그냥 창고 같은 개념의 그런 잠만 잘 뿐 뭐 이거 그 환경에 놓이는 순간 그 매 순간 잠을 자려고 천장을 들여다보면 집이야 넓기나 하겠어요. 또 맞아요. 이렇게 손 뻗으면 만세도 못할 집일 테니까 거기에서 나를 가두면서 계속 필요 이상으로 더 나를 낮게 평가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저도 거기에 동의가 좀 되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저축을 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닙니다. 뭐 나는 뭐 죽을까? 뭐 이런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29인데 돈 버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선은 좀 이 생활 환경을 좀 좋게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그래서 차를 아까 뭐 본가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집에 살면서 차라리 출퇴근을 뭐 좀 더 길게 하더라도 뭐 차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안 되면은 조금 더 비싼 데 가도 된다. 어쩔 수 없다. LH 행복주택 맞아요. 지방 경제율 낮기는 한데 저런 것도 것도 비싼 데로 뭐 한 40만 원짜리 뭐 이런 데로 가서 그래. 기본적인 거는 좀 되는 집으로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소득의 15%, 15%네요? 220 정도면은 10%. 한 20% 정도 쓰시는 20%, 건데, 지금 뭐.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니요. 제가 허락이고 말고를 떠나서 사람 살려야죠, 지금. 이거는 진짜로 이분이 이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면. 네. 그건 안 되고요. 이것도 좀 더 쓰세요. 20만 원 쓰세요. 20만 원 쓰시고, 저는 오히려 좀 기분을 다시 좀 원상복구를 좀 한 다음에. 네. 그래야지 사실 뭐 다른 일도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좀 저도 옛날에 진짜 극도로 아낄 때 친구들이 저 진짜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진짜 얘 이러다가 왜 얘 갑자기 말도 안 하고 막 먼 산 쳐다보고 막 이러고. 농담이 아니고 너무 힘들면 그래요. 그래요. 그때 그냥 막 다 던지고 도망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겨내면 그게 굉장한 힘이 되잖아요, 나중에. 야, 내가 저런 시절도 있었어.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진짜 돈 없어서. 잘 되면 추억이거든요. 근데 못 되잖아요. 못 되면은 너무 그 안 좋은 그 트라우마가 돼요. 그래서 맞습니다. 잘 돼야 돼요. 근데 결국 잘 돼야 돼. 네. 잘 되는 방법은 잘 될 거라는 희망 하나를 계속 갖고 있으면 잘 돼요. 언젠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가라앉는 걸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돈을 쓰는 거는 괜찮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부자를 61살에 되는 게 아니고 63살에 되면 되잖아요. 한 2, 3년 미루면 되는 거잖아요. 우선 지금 가라앉는 거는 멈춰야죠. 네. 32살에 1억 모으기라는 목표도 구체적이긴 하지만 저는 그 목표 자체도 모으면 뭐 할 건데 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요. 32살에 1억 모아가지고 그 열심히 모은 1억을 결혼하면서 다 쓰면 얼마나 더 허무해요. 그냥 저거는 저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지 절대 그걸 목표로 두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전 이분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이, 만약에 공노비님의 남은 수명이 1년이라고 한다면 지금 뭘 하고 싶으시냐. 그래도 돈을 모으실 거예요. 수명이 1년인데
짧게 내가 뭘 하고 싶어 그리고 즐기고 싶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리스트도 좀 작성을 해보고. 욜로로 가라는 얘기죠. 욜로까지는 아니지만 죽기 전에 29살인데 제가 보기엔 너무 팍팍하게 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근데 이게 그게 있잖아요. 저도 약간은 옛날에 우울감을 느껴본 적이 있어서 좀 그네도 조금 이해가 되는 게 네. 이게 지금 자기가 스스로 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일 수 있거든요. 꼭 병원을 가셔야 돼요. 저는 병원을 가보셔야 되고 추천드려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살든지 네. 뭐 돈을 좀 더 쓰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올려야 됩니다. 네. 올려놓고 병원도 가보시고 해서 내가 지금 무너져가는 거를 막아야 돼요. 막고 다시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이직 준비도 만약에 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요. 부업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다가 실패했다고 평생 못하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있어요. 왜냐면 실수령 220인데 네. 이것만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냐 하기에는 사실 조금 적을 수 있거든요. 빠듯하죠. 빠듯한 게 있어요. 물론 여기에 여자친구가 맞벌이를 같이 해줘서 갑자기 큰 수익이 생기면 또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게 좀 아주 큰 돈은 아니니까 부업 같은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뭐 차라리 뭐 주말에 무슨 일을 뭐 하실 수 있으면 좀 한번 해보든지 그런 식으로 돈을 조금 더 벌어서 조금 더 쓰자. 네. 29살이면 아직 이제 시작이고요. 네. 이제 막 알에서 깨어난 병아리 병아리 5마리 놓고 야 뛰어봐 날라봐라. 근데 어떤 병아리가 요만큼 더 뛰었다고 해서 야 얘가 이제 나중에는 하늘도 날아다니고 독수리처럼 막 비상할 거야. 아니잖아요. 네. 지금은 뭘 잘하고 못하고가 결론을 내릴 시점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너무 자존감이 낮아져 있어서 스스로를 부르는 닉네임조차도 공노비라고 하시는 거. 공노비가 글쎄요. 누군가는 참 굉장히 희망하는 워너비 직장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인이 엄청나게 이룬 것이 생각해보면 많다라는 것도 스스로 격려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훌륭합니다. 네. 훌륭해요. 정리하면은 조금 돈 더 써도 된다. 네. 그리고 조금 그 심리적인 안정을 찾으신 다음에 차라리 뭔가 조금 뭐 돈을 좀 더 벌어보자. 뭐 공공기관이 뭐 부업 못한다고 하더라도 뭐 몰래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좋은 점은 가늘고 길게 그리고 나중에 연봉 인상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나중에 그게 또 좋아. 좋잖아요. 또 나중에 또 한 번 또 이렇게 위기가 오면 또 대기업 막 날아갈 때 그래요. 우리 또 이렇게 버틸 수 있으니까. 공공기관에 또 그 어떤 장애 자리면 와 이런 자리란 말이에요. 다 장단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잘 살았다라는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박수 쳐. 이런 동생이 있으면 야 씨 소고기 사줄게 해가지고 데리고 가서 소고기 사주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훌륭하게. 그럼 저 좀 사주세요. 아니 저도 훌륭하게 살았거든요. 지금 29살이면 제가 아니 네. 야간 대학으로 전향을 하고 네. 낮에 일하고 등록금 이거 되게 멋있잖아요. 열심히 사셨죠 진짜로. 이렇게 하는데 우울해하지 마세요. 네. 이거는 언젠가 막 한 35살? 막 40살 이쯤 돼서 야 내가 20대 때는 진짜 최선을 다했어. 그 여자친구분도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 돈을 많이 써야지만 좋은 남자친구라는 생각은 좀 버리는 게 좋겠다. 그렇죠. 네,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맞아요. 내가 갈 길 가고 거기에 여자친구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해야지 여자친구를 위해서 돈 다 쓰고 나는 뭐 부자도 안 되고 저축도 안 되고 이러는 거를 원하시는 건 아닐 거니까 네. 어쨌든 지금은 좀 너무 심리가 약해져 있으니까 좀 회복을 하시는데 좀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정신과라는 곳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게 사람들이 인식이 별로 안 좋아서 그렇지 다녀오신 주변에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난 진짜 마음적으로 힘들 때 거기 한번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그렇게 힘이 되더라. 약을 먹어서 뭐가 기분이 좋아지고 이게 아니라 누군가 그렇게 전문적인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내가 힘들어하는 걸 털어놓고 그거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되게 힘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걱정이 돼요. 이게 주변에 털어놓으실 분이 없으셔서 좀 막막하신 것 같기도 한데 진짜 답답하시면 그리고 이렇게 손발이 마르고 심장이 뛰어가지고 3시간밖에 잠을 못 자실 정도면 지금 심각한 거예요. 심각해요. 병원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가셔서 털어내세요. 아유. 아니 문제는 해결하면 됩니다.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거지 문제에 이제 사로잡혀가지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유 전혀요. 진짜로. 그러니까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하려고 하실 필요 없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니까 잠깐 쉬어가자. 한 반년에서 1년만 쉬고 다시 시작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오늘도 이제 2개의 사연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항상 돈이 문제예요. 뭐든지.
돈을 많이 써도 문제고 돈을 아끼려고 해도 문제고 네. 결국에 인생의 상당수는 다 돈 문제고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건데 다들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자고 돈 버는 거고 그렇죠. 행복하자고 다 이렇게 고생하는 건데 네. 돈을 항상 고민하면서 살자.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돈만 보고 살지 말고 돈도 보고 살으라고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돈도 챙기면서 내 인생도 챙기면서 할 수 있어요. 열심히 살면 되죠. 네.